대체로 말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중국인들은 영웅의 아들은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대로라면 황제의 아들만이 황제가 될 수 있고, 혹시 태자로 남아있더라도 황제 못지않게 엄청난 권력과 특혜를 누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21세기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할지 모르나 중국에는 분명 이런 태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1세대 공상혁명 원로들이나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활약한 당 정군 지도자들의 직계 우순이나 친인척들을 이렇게 태자당이라고 부릅니다. 태자당은 대략 4,000명 가까이 되며 범위를 넓히면 1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태자들은 과거 왕조 시대의 태자들처럼 특혜를 누리는데, 장쩌민 주석과 리펑 총리 사례만 봐도 바로 증명됩니다. 장쩌민과 리펑 모두 지금은 영웅의 반열에 올라있는 혁명 열사들의 후손이고,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최고 지도자가 돼 10년 이상 황제로 군림했습니다. 2012년부터 국가주석에 올라 13억 중국의 황제 중 황제가 된 시진핑 역시 태자당 출신으로 아버지가 부총리를 지낸 혁명원로 시중신입니다. 잠깐이긴 하지만 중나라이에서 태자처럼 살며 중나라의 구석구석을 자기 집 앞마당처럼 돌아다녔고, 아버지가 모셨던 저원나이를 큰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이때 앞으로 정치적 스승이자 태자당 대선배가 되는 정칭웅을 만나 우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진핑은 카리스마도 독창성도 없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주석이 될 수 있었는데, 시진핑에게는 마오쩌둥 같은 카리스마가 희박하고 덩샤오핑 같은 강한 지도력도 없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타인과의 다툼을 싫어하고 처참한 투쟁을 피하며 온화한 성격을 가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장기로 비유하자면 정석밖에 두지 않는 타입으로 다음 수를 읽기 쉬운 정치가였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경제적 번영과 안정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에서 시진핑이 권력을 가진 귀족계급의 특권을 최대한 보호해주리라는 기대감이 생겨났고, 시진핑에게 유지회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장쩌민이 키워온 상하이방의 황태자 천냥위가 날아가 버린 마당에 시진핑이라면 최선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주면서 그래도 풍파는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장쩌민과 상하이방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자당으로 시진핑 못지않은 배경을 가졌던 보시라이는 시진핑 같은 사람이 최고 지도자라는 것은 웃긴 일이라며 시진핑에게 유아두, 유비현덕의 바보 자식이라는 뜻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충칭시의 부시장이었던 왕리지는 보시라이와 나눈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 테이프에 담아두었는데, 그 내용이 재미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장쩌민은 자이태우, 후진타오는 한나라 헌제, 그리고 시진핑은 머리가 나쁘고 무능하다라고 유아두라고 불렀습니다. 장쩌민을 서태후라고 한 것은 동치제 사망 후 서태후는 여동생의 아들인 광서제를 옹립하여 궁정의 실권을 쥐고 수렴청정을 펼쳤는데, 장쩌민이 후진타오를 세우고 수렴청정한 사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후진타오를 한나라 헌제로 비유한 것은 최후의 황제로 조조에게 조종당했고, 조조가 죽은 후에는 조조의 아들 조비에게 황위를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데, 후진타오가 권력을 장악할 수 없는 상태로 장쩌민에게 움직인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유아두는 총나라 초대 황제인 유비의 아들 유선을 가리키는데, 유비현덕이 죽은 후 2대 황제가 되지만 위나라의 패에 투항하고 안락공에 봉해져 일생을 마친 바보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아두는 중국어로 멍청이라는 뜻이고, 보시라이가 시진핑에게 유아두라는 별명을 붙인 것은 시진핑이 심약하고 유선과 같이 멍청한 자라는 의미로 실로 무시무시한 비유였습니다. 당시 시진핑의 평가는 대부분 이랬는데, 그렇다면 시진핑은 정말 아둔했던 걸까? 일단 시진핑이 어릴 때 살던 중나라이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우선 반당분자로 낙인 찍혀 부총리에서 졸지에 공장의 노동자로 전락한 아버지의 정치적 실각이 있습니다. 그때 시진핑의 나이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66년 문화대혁명까지 발발하면서 시진핑은 더욱 궁지에 내몰려 중난하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사치였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위기에 닥친 시진핑은 위기를 자발적인 하방을 통해 넘기는 슬기를 보여줬는데 아버지의 고향인 산시성으로 내려가 무려 7년 가까운 세월을 은인자중 노동을 하면서 훗날을 기약했는데 시진핑의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벽촌에서 거의 매일 피죽을 먹으며 온갖 고생을 다했으나 무소불위의 막무가내가 주특기인 광기 어린 홍위병들의 칼날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사실 머리를 써서 자발적으로 하방을 한 것이었는데 이때 7년간 고생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타인과의 다툼을 싫어하고 처참한 투쟁을 피하는 온화한 성격을 가졌다는 이미지까지 동시에 갖게 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에게는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태자당의 큰형님 정칭웅이 있었는데 정칭웅은 장쩌민의 비서실장인 중앙판공청 주임을 지낸 뒤 정치국원 겸 중앙조직부장으로 있으면서 당정의 인사를 그야말로 떡주무르듯이 하고 있었고 중국 정계의 킹메이커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음흉했고 어떻게든 정칭웅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의 전속 가수이자 고급 장교였던 부인 펑리위안에게 정칭웅을 자주 찾아가 더욱 돈독한 관계를 쌓도록 만들었고 정칭웅은 14살이나 어린 시진핑의 정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칭웅은 장쩌민을 설득해 시진핑을 푸젠성보다는 훨씬 더 요직인 저장성 서기로 발령나게 했고 16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이 될 수 있도록 밀어줬습니다. 2007년 장쩌민이 키우던 상하이 서기 천냥위가 실각함에 따라 야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릴 법한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천냥위의 후임으로 강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은 리커창이었고 심지어 보시라이는 대중적인 인기를 등에 얻고 자신이 가장 상하이 서기에 적합하다는 소문의 글을 인터넷 등에 올리는 영악한 작전을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앙정치 무대에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 정치인 시진핑이 상하이 서기로 올라서는 기적이 연출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정칭웅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진핑에게는 거대한 벽 리커창이 있었고 차기 총서기는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이 될 것이라는 소문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17차 당대회에서 리커창이 시진핑보다 서열이 앞설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시진핑이 6위, 리커창이 7위가 됨으로써 전세계의 온갖 스포트라이트는 당연히 시진핑에게 쏠렸고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를 앞두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진핑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2주 동안이었습니다. 시진핑이 사라지자 온갖 소문이 돌았는데 수영하다가 등을 다쳤다, 축구하다가 다쳤다, 그리고 낙과 망치까지 동원된 태자당의 한 모임에서 좌우 간의 패싸움을 말리다가 다쳤다 등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시진핑이 누군가가 은밀하게 계획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보시라이를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 비밀리에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부에 알려져서는 절대 안 되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확실한데 또 다른 이야기는 시진핑이 경호원에 의해 위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전 린비아오가 마오쩌둥의 경호원을 매수해 마오쩌둥을 제거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실패한 끝에 목숨을 잃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중앙경위국의 경호원들에게는 세 가지 임무가 있는데 첫째는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는 임무이지만 나머지 둘은 때로는 감시하고 최악의 경우는 위해를 가하는 임무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나중에 신병경호를 장쩌민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공군 정예부대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는데 시진핑이 불의의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공식 석상에서 아예 사라짐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기 어렵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최고 지도부 내부의 갈등에 따른 잠적인데 공산당에서 가장 중요한 군부의 컨트롤 타워인 중앙군사위의 멤버 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군 경험이 없지만 시진핑은 군인으로 껑벼오 비서를 했고 푸젠성과 저장성을 전전하면서 시장, 성장, 서기 등을 지냈을 때는 늘 현지 병력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 군 관련 최고위급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휘하에는 늘 고급 장교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시진핑은 태자당 성골답게 군부의 장성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류이안이나 류샤오장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당정뿐만 아니라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시진핑은 자신의 측근들을 중앙군사위에 가능한 많이 포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1949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사실상의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이며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덩샤오핑 시절에는 덩샤오핑이 중국의 공식적인 국가 원수인 국가주석도 공산당 최고 지도자인 총서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 수반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 노릇도 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장쩌민을 후계자로 키우면서 장쩌민에게 나는 5일을 일하는 동안 4일은 군 지도부와 함께 보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군의 지지 없이 권력 장악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진핑은 군부를 자신들의 측근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시진핑이 군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우려한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생각이 당연히 달랐습니다. 부주석 자리 둘 외에는 위원 자리가 8명 뿐인 군사위에 시진핑은 측근을 앉히고 싶어하며 본격적으로 감추고 있던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유아도 같아 보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잠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내놓은 것입니다. 시진핑의 전략적 선택은 탁월했는데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른 다음 2013년 무사히 국가주석 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시진핑은 리커창에 비하면 운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심지어 중난아이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거의 공짜로 거머쥐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태자당과 상하이방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정치적 상황과 집안의 후광, 그리고 리커창이 유일한 라이벌이었던 현실을 볼 때 시진핑이 아주 운이 좋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가 되기 마지막 5, 6년은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정치적인 보폭을 넓히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극도로 부각시켰고 반전 드라마처럼 기적적인 뒤집기로 리커창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직전까지 은인자중한 자세도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보시라이에게 유아두라고 불릴 정도로 약하고 멍청해 보였던 시진핑이었지만 잠적 행보를 이어간 2주 동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진핑은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강한 것에 강하게 대처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진핑은 2주를 잠적하면서 전쟁의 기본은 속이는 거라는 병이사립으로 상대의 눈을 헷갈리게 했고 2주 유유히 나타나 권력 장악을 위한 단계를 하나씩 밟아나간 사실을 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진핑은 허약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좋지 않은 평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년 동안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장쩌민으로부터 물려받지 못했던 후진타오였지만 예상과는 달리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마저 시진핑에게 물려주면서 상황은 확 달라졌습니다. 시진핑은 총서기에 취임하자마자 당을 완전히 휘어잡았고 고위 관료와 장서급을 대상으로 강력한 사정까지 추진하면서부터는 아예 준비된 총서기라는 찬사까지 듣게 됩니다. 시진핑은 실제로 35년 동안 은인자중하면서 지방에서부터 쌓아온 정치적 내공이 결코 만만치 않았는데 시진핑이 툭툭 내던지는 발언에서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건이 먼저 썩고 벌레가 생긴다거나 부패와 관련된 자들은 호랑이든 파리든 모두 잡아들여야 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집권 1기 7인 상무위원, 시진핑 리커창 장더장 위정성 류인산 왕치산 장가오리에 대부분 장쩌민의 상하이방으로 채워두었고 시진핑의 인물로는 태자당 왕치산이 유일했지만 시진핑은 왕치산을 이용한 반부패 운동을 통해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까지 기소하면서 모든 상무위원들을 휘어잡았습니다. 힘없고 타인과의 다툼을 싫어하며 장쩌민의 특권을 최대한 보호해 주리라고 기대했던 유아두처럼 보였던 시진핑은 사실 반부패 운동을 벌인 것도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함이었고 정적들을 제거한 시진핑은 2018년 헌법에 시진핑 사상을 삽입하고
임기 규정도 철폐하면서 국가주석에 오른 지 불과 5년 만에 장기 집권 시나리오를 완성합니다. 게다가 마오쩌둥 시절 1인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덩샤오핑이 마련한 집단 지도 체제나 조기 후계자 지정 등 권력 견제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며 2023년에 임기가 끝나지만 아직도 후계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